지금은 전혀 예상치 않은 재난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뉴노멀의 시대입니다.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은 저희 KBC가 준비한 신개념 재난 방송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 심리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곳은 물론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찾아가겠습니다. TV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지역의 한계, 편성의 한계, 정보의 한계를 뛰어넘는 재난 현장 리포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 24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C 광주방송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화재 예방의 달을 맞아서 화재 안전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도움 말씀 주실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김용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11월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 11월이 되면 이 화재 발생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나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국 소방기관에서 이제 11월을 방금 말씀하셨듯이 불조심 강조의 달로 선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겨울철 소방 안전 대책이라든가 대규모 점검, 상시 캠페인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11월부터 시작되는 겨울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좀 건조하고 또 기온이 내려가다 보니까 난방기구들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부터 1월, 2월까지는 화재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이 나와 있는데요. 네. 11월부터 12월, 1월, 2월까지는 전반적으로 화재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현장 리포트 날에서는요, 겨울철 화재 사고의 원인과 유형 그리고 자세한 대처 요령까지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들의 유형과 통계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함께 확인하시죠. 입동이 지나고 겨울의 문턱에 선 11월.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 사고가 급증하는 때인데요. 벌써 우리 지역에 끊임없이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나주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돼지 450여 마리가 폐사했고, 같은 날 영암에서는 한 목조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은 주택과 창고 등 4개 동을 완전히 태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엔 목포 한 공장 야적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4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는데요. 올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총 3,200여 건. 야외와 주거시설에서 화재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유형별로는 건축, 구조물 사고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요인이 있으나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았는데요. 2022년도 9월까지 585건의 화재 중 부주의 화재가 284건으로 48.5%를 차지했는데요. 부주의 화재 원인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화재가 바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입니다. 23명이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26억 4,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위기로 인한 대형 산불이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엔 197건에 불과했던 산불이 눈에 띄게 증가하더니 2019년부터는 600건을 넘어섰는데요. 특히 올해 11월은 평년보다 산불 발생 확률이 매우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건조할 때 너무 건조하고 비가 내릴 때는 너무 많이 비가 내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후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1990년대에는 한 130일 정도 산불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2010년대 들어서는 169일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건조 일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이제 우리나라 산불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화재 사고가 증가하는 11월. 화재 위험에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실제로 산불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놀라운 것 같은데요. 기후위기와 산불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올해 벌써 크고 작은 산불이 여러 건 발생했거든요. 네. 3월에 발생했던 울진 삼척 같은 경우는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산불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막 2천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강수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햇빛이 더 강하게 내리쬐거든요. 네. 건조한 날씨가 지속이 되고요.
1월, 2월에 강수량이 기록이 적다 보니까 3월, 4월 나들이 객이 한창 많을 때 등산객의 부주의로 인해서 산불 화재가 발생하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저희가 평균 기온 같은 걸 한번 살펴보면 1.5도 정도 증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픽이 지금 나오는데요. 네. 평균 온도가 1.5도 상승을 하면 산불 지수는 8.6% 정도 증가를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요. 네. 그리고 2도씨 이상 올라가면 13.5% 증가하는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기온 상승이 산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맞습니다.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저희가 각별히 더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산불 같은 경우는 한번 발생하게 되면 다량의 나무들이 소중한 나무들이 다 훼손이 되거든요. 네. 다시 재생하기에는 막대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산불로 인한 악순환이 다시 한 번 더 지구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뭐 우리나라도 뭐 강원도나 경상도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이 산불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느낌을 벌써 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산불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가장 어려운 것은 산불 같은 경우는 진화가 가장 어려운데요.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길이 아닌 등산로로 올라가야 되는 경우도 많고 네. 또 사람이 인력으로 등짐 펌프라든가 소화 용수를 지고 가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산불은 기본적으로 예방이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불 같은 경우는 발생 원인을 저희가 이제 데이터로 한번 살펴봤을 때 네. 통계가 나오네요. 입실자의 실화가 34%, 논밭두렁의 소각,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기타 순으로 나오고 있는데 가장 비율이 높게 차지하는 곳이 입실자의 이제 실화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등산하시는 등산객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산불 안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불은 대부분 이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뭐 당연한 거지만 사람들이 네. 많이 모일수록 화재 발생의 위험도는 좀 높아진다고 맞습니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통시장도 화재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통시장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또 우리의 생활 양식 중에서 가장 빠질 수 없는 공간이긴 한데요. 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이었던 사건이 2017년에 이제 여수에서 발생했던 사건인 화재인데요. 점포가 이제 전소가 되면서 7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뭐 통계 자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매년 전통시장에서 화재 건수가 이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재산 피해도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전기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적 건축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네. 진입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소방대가 선착대가 출동을 하더라도 현장까지 접근하기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방기관의 안전점검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고 자치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매뉴얼과 정기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산불, 전통시장까지 짚어봤는데 실제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야외 다음은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정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6일 광주 광산구 한 음식점에서 전원을 끄지 않은 튀김기에서 불이 나 주방이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최근 3년간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이렇게 주방 조리기기 취급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 건수는 596건. 이틀에 한 번은 주방에서 불이 난다는 뜻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주방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주방에서 불이 나면 당황한 나머지 프라이팬에 물을 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불이 붙은 식용유에 물을 뿌리면 화염이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게다가 기름에 불이 붙은 유리 화재는 일반 분말 소화기로는 진압이 불가한데요. 주방 화재에 특화된 K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화기가 없다면 물 대신 뚜껑을 덮거나 물 적신 수건, 배춧잎, 마요네즈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난방기기를 포함한 각종 전기 제품들도 가정 내 화재의 주요 원인입니다. 피복이 벗겨진 콘센트가 없는지 확인하고 제품이나 콘센트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한데요. 멀티 콘센트는 전기기구가 연결될 때마다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허용 전력의 8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즉, 5구 콘센트의 경우 한 개는 남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또 전기난로나 전기장판 등 난방기기는 온도가 너무 높으면 언제든 불이 붙을 수 있는데요. 불이 붙을 수 있는 이불이나 옷까지는 멀리 두고 꺼짐 예약 기능을 잘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전기장판을 보관할 땐 무거운 물건을 올리지 말고 접히는 부분이 없도록 말아서 보관하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 전기 제품에서 불이 난다면 감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뿌리기보단 전기를 차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정 내 화재, 여러분의 준비가 더 큰 피해를 막습니다. 네, 물론 야외에서도 화재를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생활 공간이고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네. 또 가정에서도 특히나 화재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영상을 보면서 K급 소화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K급 소화기 좀 낯섰는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지금 저희 소화기가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네. 기존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붉은색 소화기. 네. 그리고 오늘 설명을 드릴 K급 소화기는 은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불을 끄기 위해서는 화재를 좀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A급, B급, C급 이런 모든 화재에 적용 가능한 것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붉은색 소화기고요. 네. 주방 같은 경우는 K급 같은 경우는 주방에서 요리하는 그 기름, 식용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식용유인데 식용유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소화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K급 소화기 같은 경우는 그럼 반드시 주방 소화에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A급이라든가 B급 소화기 화재에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K급은 주방 화재에서 많이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사실 식용유가 정말 위험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K급으로 이 소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식용유 같은 경우는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뭐 양배추를 덮는다거나 잠깐 뚜껑을 덮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초기 소화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재발할 수 있거든요. 완전히 진화가 되지 않은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소화 강화액이 들어있는 전용 소화기를 사용하시는 게 타당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생각보다 이 소화기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겨울철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꼭 K급 소화기 주방에다 구비를 해두시고 주방에서의 만약의 상황을 좀 잘 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거리에서 전기 자동차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저는 전기 자동차를 보면서 과연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지금 전기 자동차가 전국적으로 보급이 이제 많이 되고 있고 유명 대규모 업체들도 전기 자동차를 속속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전기 자동차의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원은 리튬 배터리거든요.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장점이 많은데 리튬이온 배터리를 양극과 음극을 분리하고 있는 막이 손상이 되면 열 폭주 현상이 발생하면서 1000도씨 이상의 고온까지 올라갔는데 현재 소방 대응이라든가 소화의 기술력 그리고 공학적인 기술로는 이런 전기차로 인해서 발생할 화재에 완벽하게 진압하기 위한 방안들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네.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공개는 조금 어려운 단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조금 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관련 제도라든가 안전에 관한 기준들이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기차가 확산되고 확산 보급되는 이 속도에 맞춰서 빠르게 제도도 좀 정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요즘 같은 날씨에 캠핑들 정말 많이들 다니실 텐데요. 네. 캠핑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화재로 인한 사고라고 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캠핑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캠핑 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 그중 화재로 인해서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먼저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원인들이 화기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이거든요. 네. 그럼 이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은 무색, 무미, 무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눈으로 감각으로 탐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방하기 위한 장비는 이런 가스 누설 경보기,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캠핑을 하실 때 많은 장비들을 가지고 가시지만 네. 요것 하나 꼭 챙겨가시는 게 사건, 사고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산화탄소 감지기 같은 경우는 뭐 구입이라든가 설치, 작동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부를 보면 건전지에 연결되어 있는 선을 커넥터에 꽂고 지금 여기 시험이라는 단추가 있는데요. 시험이라는 단추를 딱 눌러보면 가스 누출이 감지되거나 이렇게 신호가 나옵니다. 이런 신호가 나왔을 때는 일산화탄소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위험 수치까지 올라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공기를 환기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야외에서 차박이나 텐트 이용해서 캠핑 정말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요. 반드시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구비하셔서 만약의 상황을 잘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가볍고요. 실제로 스마트폰보다 조금 더 가벼운 무게고 금액대도 10,000원에서 20,000원대 굉장히 저렴하게 찾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야외 활동하실 때 꼭 일산화탄소 감지기 구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빛골 안전체험관에 저희 취재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웅희 리포터. 네, 저는 지금 광주 오치동에 위치한 빛골 국민안전체험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실제 사고 현장에 굉장히 가깝게 재현을 해놓은 공간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런 소화기를 비롯해 안전기기 그리고 각종 대피 요령들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오늘 체험을 도와주신 오영학 교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화재안전체험관 오영학입니다. 네, 교관님, 이 화재안전체험관에서는 어떤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총 4가지의 체험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화재 시 대피 방법,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 119 신고 요령, 그리고 피난기구를 이용한 탈출 방법 등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직접 오영학 교관님과 함께 각종 화재 체험들을 해봤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교관님, 이곳은 좀 어떤 공간인 건가요? 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다중이업소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곳은 영화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피해보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저기에서 연기가 막 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이렇게 불이 났다면 영화관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뭔가요? 일단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다 같이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 이후에 비상구를 찾고요. 만약에 저쪽에서 불이 났다면 다른 쪽 반대편에 있는 비상구를 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최대한 반대편 비상구를 찾아서 지금 바로 대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기가 자욱한 공간에 들어왔다면 네. 일단 한 손으로 코와 입을 막아서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다음에 자세를 낮춰서 뜨거운 열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됩니다. 자, 그 이후에 한쪽 벽만을 더듬거리면서 짚고 가야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한쪽 벽만을 짚어야 된다고요? 도중에 다른 벽을 짚게 되면 우리는 처음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벽을 짚지 마시고요. 항상 팔이 아프더라도 한쪽 벽만을 계속 더듬거리면서 가셔야 됩니다. 최대한 그리고 자세를 낮추고 유독한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다 보면 이렇게 영화관 안에서는 엘리베이터를 복도 중간에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 상황에서는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안 되고요. 비상구 표시를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비상구 표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 방향대로 그대로 따라가셔야만 안전한 곳으로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유도등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거의 다 저희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피난 유도등이 있고 이렇게 마지막에 출구가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비상구 문은 우리가 방금 보신 것처럼 밀어야만 열리는 문입니다. 자, 비상구 문을 끝까지 밀고 나가신 다음에는 안에 있는 열기와 화염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문을 닫아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난을 끝마쳤으면은 이 안에 있던 유독한 가스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문을 닫아주는 것까지가 이 대피 요령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영화관에서의 대피 체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계단이나 대피로를 이용해서 대피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런 완강기를 통해서 건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관님, 완강기는 처음에 어떤 것부터 해야 되나요? 일단은 완강기가 위치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지대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 지지대를 홈에 맞게 넣으신 다음에 맞지 않았다면 살짝 흔들어 주셔서 맞추시면 되고요. 네. 창문을 열어 주십니다. 네. 자, 그리고 완강기 내부 함의 구성품을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커다란 완강기 로프 뭉치가 하나 있고요. 다음에는 고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자, 모든 피난기구는 설치 방법이 매우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제일 쉬워 보이는 여기 고리부터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를 네. 한 번 더 사용하기 쉽게 돌려주시면 조금 더 사용이 편합니다. 네. 자, 이후로 안에 있는 안전벨트를 좀 풀어주신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조속기를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조속기의 역할은 뭔가요? 자, 무거운 사람이 타게 되면 금방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속도를 조절해주는 장치입니다. 음. 자, 이것은 안전벨트고요.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때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자, 이렇게 좁은 고리를 넓게 하기 위해서는 살짝 고리만 내리면 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여기를 잡아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면 네.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옆으로 살짝만 벌려주시면 벌릴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창밖으로 던지시오라고 다 설명이 되어 네. 있습니다. 아래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없다 하더라도 한 번쯤 조심하라는 소리를 외쳐주신 다음에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슴까지 조여주신 다음에요. 잠시만 여기로 주시면 안전 고리를 하나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왼발로 담을 한번 넘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시면서 줄이 목을 감거나 꼬이는 것을 좀 막아주시고요. 네. 절대 내려가시면서 이 줄이나 여기 있는 줄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나 이 줄을 잡지 않고. 예. 네, 이렇게 완강기를 직접 제가 타고 내려와 봤는데요. 완강기를 탈 때는 이 안전벨트가 빠지지 않도록 겨드랑이에 꽉 조여서 벨트가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계단이나 대피로 등을 통해서 대피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완강기를 직접 설치해서 건물에서 건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완강기를 통해서 화재 대피 상황을 체험을 해봤습니다. 으로 확인했다시피 화재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피하기 위해서 평소의 체험을 통해서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관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재난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지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난을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이곳 빛골 국민안전체험관에 방문하셔서 재난에 대비하는 방법을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관님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취재 리포터 한웅이었습니다. 네, 한웅이 리포터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좀 느꼈는데요. 다들 좀 정보를 잘 숙지하셔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최선의 대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이 대피하는 상황을 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저는 이 상황이 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무서운 게 사실 화상이었거든요. 만약에 화상을 입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화상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불이나 뜨거운 물에 이제 피부가 손상을 입는 거거든요. 그 정도에 따라서 1도부터 4도까지 저희가 구분합니다. 1도 화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국소적인 부분에 이제 통증이 발생하는 정도의 화상이고, 2도 화상부터는 이제 저희가 물집, 소위 말하는 수포가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영상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화상이 발생했을 때는 흐르는 찬물에 10분 이상 화상 부위를 식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뭐 주변에 얼음이 있으면 얼음을 이용해도 굉장히 좋고요. 꽉 끼는 옷이라든가 장신구 등이 있다면 피부에 닿지 않게 가위로 잘 잘라내고 깨끗한 천으로 화상 부위를 덮고 화상치료 전문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동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뭐 된장이나 뭐 소주를 발라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떻게 뭐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건가요? 민간요법으로 어르신들께서 많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증명된 바는 없고 저희 같은 이제 이런 화상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그런 요소를 덧바르는 것은 내부에 있는 열기를 외부로 방출할 때 저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는 그렇게 안 하시고 전문 병원으로 급한 경우는 심각한 경우는 치료를 이송해서 받으시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꼭 잘 숙지해뒀다가 화상을 입었을 때 빠르게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재가 좀 큰 참사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역시나 소방당국의 대응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우리 지역의 소방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는지 혹은 개선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지를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지난 2017년 12월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그로부터 한 달 뒤 47명의 사망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잇따른 대형 화재 참사에 정부는 지난 2020년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3층 이상 건물, 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의 화재 취약 요인이 있으면 화재 취약 건축물로 지정되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 광주 전남 지역에서 화재 취약 건축물로 지정된 곳은 308동.
그런데 이 중 보강공사를 종료하거나 보조금이 지급된 곳은 단 20%도 안 되는 59곳입니다. 심지어 그중 125개의 건축물은 보강사업 접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광주 전남 화재 취약 지역의 80%가 그대로 화재에 무방비하게 노출됐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발생한 광주 고층 아파트 화재 현장. 무거운 장비를 들고 소방관이 계단을 오르고 소방차에서 뿜어대는 물줄기는 화재가 난 아파트 높이까지 닿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해마다 고층 건물 화재는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너무나 부실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30층 이상 건물은 81개, 지어지고 있는 것도 상당한데요. 하지만 고층 건물 화재에 투입될 수 있는 70m 이상 고가 사다리차는 광주 전남 지역에 단 한 대뿐. 그마저도 23층 높이까지밖에 닿지 않습니다. 건물에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 자체도 문제입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에서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은 무려 5,729건. 신뢰도 문제거든요. 오작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건물에서 화재가 났다고 발신기가 울려도 피신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국가에서는 그 소방 산업에 대해서 좀 지원을 많이 해야 돼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한 펀딩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우리 지역. 곳곳에 뚫린 방제 구멍을 막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네, 고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이 올라가기엔 조금 힘든 상황, 그리고 불이 닿지 않을 때는 사실 고가 사다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광주와 전남 지역 통틀어서 광주에 한 대가 있지만 23층 높이까지밖에 닿지 않는다는 것도 전 좀 충격적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한 대 23층.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전국에 70m급의 고가 사다리 차는 19대가 있습니다. 서울에 3대, 경기도에 3대, 대구에 2대 등에서 총 19대가 있는데 네. 건축 토목 기술이 발달하면서 건물들이 초고층으로 많이 올라가서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공원이라든가 녹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효율적 이용적인 측면에서는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이 갖고 있는 매력은 분명합니다. 네. 다만 그 이면에 방금 화재와 같이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상대적인 취약성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특히 이러한 광주 같은 지역은 산업단지도 많고 네. 그래서 이런 고층이라든가 산업단지에서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소방 장비들, 고가 사다리 차라든가 무인 방수 파괴 차량 등이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무인 방수 차량 같은 경우는 벽을 뚫고 들어가서 소방관이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안쪽으로 방수를 할 수 있는 로봇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방관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화재 진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특수 장비를 운영할 때 또 중요한 게 이런 시스템이 좀 잘 구축되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장비가 새롭게 들어오면 그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그것들이 정비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고가 사다리차가 23층밖에 안 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예산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외에도 혹시 교수님께서 느끼실 때 국내 소방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혹은 개선이 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소방은 현장에서 대응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 상황이 바뀜에 관계없이 재난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과 장비들은 충분하게 보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가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느꼈습니다만 이전과 다른 형태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원들의 능력 그리고 부대를 운영하고 전술을 펼칠 수 있는 지휘관들의 훈련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영상에서도 소방 산업에 대해서도 약간 언질이 있었는데요. 네. 하도급이라든가 하청 구조가 일반적인데 이런 부분들도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기준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해외 사례 중에서 소방 관련 대비가 좀 잘 돼 있는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소방이라든가 인력과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예산이라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회적인 합의, 인식이 우리나라에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동 대응을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뭐 특정 소방 대상물 법정에 규정되어 있는 30개의 대상물에는 다 지정이 되어 있고 선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분들이 현장에서 초동 대응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선착대가 도착을 했을 때 활약할 수 있는, 진압할 수 있는 확률이 극단적으로 높아지거든요. 소방안전관리자를 교육과 훈련안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역량과 능력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모두 이 화재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좀 잘 인지하고 앞으로 잘 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화재 예방의 달을 맞아서 화재의 원인부터 유형 그리고 대처 방법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광주 전남 지역의 화재 건수는 꾸준한 노력으로 인해서 꾸준히 감소했는데요. 하지만 부주의가 화재 발생 원인의 1순위인 만큼 모두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자나깨나 불조심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